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쉬실 분들은 잠깐 또 쉬셔도 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5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부산에 소재하는 오션 폴리텍, 옛날 말하면 회계연수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항해사나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어, 아마 지도 교수님, 제가 성함을 못 들었는데 우리 총무로 계시는 어, 최종성 총무님께서 아마 동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강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항만 경제에 대해서, 항만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학생들을 대거 데리고 오늘 망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제2강의 강사님은 윤경준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윤경준 교수님께 저희들이 좀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지난달까지 전남 도청에 항만물류 팀장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배재대학교 항만물류학과의 이제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윤경준 지금 교수님은 선장 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선장까지는 안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일항사 한 3번 정도 하시고 선장 면허를 따셔서 지금까지 유효한 면허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장 면허만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메스터 메리너라고 불러서 뭐 선장으로 부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선장 면허까지 유지하고 계신 윤경준 우리 교수님의 바다에 대한 사랑에 저도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윤경준 교수님으로부터 항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배재대학교 윤경준입니다. 평소 제 롤모델이신 뭐 김인영 교수님과 이런 주말마다 시간을 갖는데요. 너무 즐겁고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늘 매주마다 새롭고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이제 항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승선 생활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깊어지면서 이제 논문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만 한 20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페노션에서 치오피서로 승무 경력을 좀 쌓았습니다. 그래서 약 승선을 한 7년 정도 승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서산시청에서 항만 사업팀장과 항만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또 다시 경력경쟁 시험을 봐가지고 분석관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이제 뭐 보통 분들이 국가정보원에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뭐 다른 분야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물류 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분야 그리고 이제 북한 쪽에 있는 항만물류 분야의 분석관으로 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짧은 기간이지만 또 전남도의 여수광양에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약 한 6개월 정도 전남도 항만물류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금년부터 이제 배재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뭐 승선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공학사를 가지고 있고 석사는 이학 석사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제 물류 분야의 공부를 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물류학 박사를 했고요. 김인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해기사 1급 선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장을 못하고 하선을 했지만 저도 향후에 아마 나이가 더 들어서 은퇴를 한다면 꼭 다시 한번 배에 나가서 선장으로 승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뭐 글쎄요 피가 끓습니다. 배만 보면 피가 끓어가지고 꼭 승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어선들이나 상선들끼리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대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행정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좀 마치고요. 우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진행했던 부분이라 좀 간단히 서론이랑 그리고 어떤 분야의 거를 연구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이제 항만 인센티브 제도 운영 현황,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항만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현황, 그리고 중국, 일본, 동남아,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제가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약간 우리나라에 계시는 이 실무자들 대상으로 한 40부 정도의 설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받아서 이분들께 제가 이 받은 것들을 좀 분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오랜 시간을 좀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좀 빨리 짧게 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무역 의존도가 88.1%인데 아마 지금 2015년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아마 이거와 비슷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5년도 무역협회도 제가 봤는데 일단은 선박이 99.7%, 그다음에 항공이 0.3%인데요. 이거는 2001년도부터 제가 2018년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거의 99.6에서 99.7%를 선박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이 왜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기주화를 우리나라 항만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비교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제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처음에 이제 문헌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항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분들이 연구를 해왔고 이런 개념을 언제부터 잡았는지를 좀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항만 경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 좀 토대를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항만 경쟁력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성취도 분석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좀 봤고요. 그리고 국내외 항만 운영 현황, 그리고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증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선사, 화주, 그리고 포워더,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물류 전문가, 업체 포함해서 총 40부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에 보시면 인센티브 제도의 평가 요인을 첫 번째 인센티브 청구 절차의 간소화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인센티브 청구 절차의 전산화, 그리고 신규 기항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 그리고 기존 기항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또 수출화주, 그리고 수입화주, 그리고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는 우리 운영사,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부여 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도와 성취도를 직접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인센티브 제도의 개념입니다. 항만 인센티브가 무엇이냐 보니까 문헌대로 보면 화폐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지만 열심히 하면은 여기에 대해 성과가 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상을 제공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측면을 보니까 선사와 항만 이용자 입장을 보니까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과 이익의 증대 효과라는 개념이 좀 나왔고요. 항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과에 따른 물동량이 증가된다라는 효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항만 경쟁 환경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제 항만은 단순히 이제 예전에 항만들은 적하 양하만 해가지고 화물만 이동하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만 하다가 지금은 운송이나 하역, 보관, 물동량 창출이라든지 이제는 물류 정보까지 전부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물류 창출의 전진 기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물류 가공, 물류 정보 거의 도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브레인포트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항만 경쟁의 환경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산업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경제활동의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특히나 마케팅 정책의 한 가지로서 국내 항만공사들, 우리나라에 지금 4개의 국가 PA가 있는데 물동량 증가를 위해서 선사와 이용자들 대상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추가적으로 보시겠지만 이 PA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 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항만 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졌나 봤더니 1992년도에 이제 유엔의 무역개발 회의에서 이미 항만의 그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및 효율성, 또 항만 서비스의 가격, 항만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성, 그리고 정보통신 이거에 대해서 항만 경쟁력 평가위원을 가지고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포트 이코노믹스의 공동 창립자이신 노태분 박사님이 1997년도에 대규모 컨테이너 물동량 또 높은 환적 비율 전 세계적 전기 기항이라는 걸 가지고 했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국내에서도 보면 2008년도 이충호 박사님이나 그다음에 최공호 박사님, 이용월 박사님, 그다음에 2006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의 논문들도 추가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명쾌히 기존에 이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경쟁력 평가라는 것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것들은 좀 없어서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또 보시면 항만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 국내 외적으로 연구들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인센티브의 유래와 역사가 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최근 거 위주로 좀 일단 뽑아왔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우리 KMI 출신이신 길광수 교수님께서 광양항 인센티브를 하셨고요. 이 이전에도 길광수 교수님이 제 기억 인천항 거를 좀 하셨던 기억이 있고요. 2012년도에 백준일 교수님도 하셨었고 2013년도에 이제 IPA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개선방을 한번 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원양현 김동훈 박사님이 이제 부산항 광양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을 좀 대안 제시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요즘 전남대학교에 박병희 교수님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논문을 내셨어요. 제가 이걸 좀 인용을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도 성취도 분석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좀 보니까요. 뭐 되게 간단한 분석 연구 방법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하셨어요. 이정호 박사님이나 김학수 박사님이나 뭐 신승 교수님도 하시고 있었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항만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현황 앞서서 국내의 항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항만의 건설과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보시고 나서 인센티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일단 항만 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항만이 무역항만 무려 31개가 있습니다. 연안항은 29개가 있어요. 총 60개 항만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부터 무려 거의 2년 동안 꼬박 아마 올해는 제 기억에 이번 4차는 좀 어려웠는데 꼬박 2년을 제 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을 좀 고시 준비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12월 30일 날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작년도 12월 30일 날 했고요. 그래서 최근 고시된 고시물을 제가 따온 겁니다. 자, 국내 항만 운영 현황 먼저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확충 계획이 선석이 152개를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선석이 몇 개냐? 무려 972개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총 1059개, 우리나라에 1059개의 선석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1059선석은 맨 밑에 보시겠지만 현재 시설 972선석에다가 확충 계획 150선석 포함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또 기능 변경이나 폐쇄하는 선석들이 있어요. 일단 돈을 들였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겠다,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라는 것들과 그다음에 아예 항만 기능을 폐쇄한다는 것들이 있어갖고 이걸 총 65선석까지 바꿨을 때, 없앴을 때 포함해서 1059선석이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부산항 30명 목표가 일단 확충 계획을 부산항이 26선석을 확충을 하고요. 광양항 17, 울산항 18, 인천항이 6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6대 항만 정도의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물부두 확충 계획입니다. 그 저반 시설 중에서도 화물부두는 얼마 정도 확충을 하느냐 보니까 2021년, 30년까지 총 120개 선석이 화물부두입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부산, 광양, 인천, 울산, 평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동해 묵호항에 8개 선석이 추가로 확충되는 걸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외의 무역항들은 좀 국가관리무역항인 지방관리무역항들이라 25개 이렇게 포함을 총합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객부두 확충 계획을 보니까 말이죠. 무역항이 총 24개인데 그 중에서 보면 제주항이 11개의 선석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광 기능으로서의 항만 역할을 좀 하는 곳이 제주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주에 좀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4선석은 또 크루즈입니다. 크루즈를 제가 알기로 제주항에 상당히 확충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2030년도까지 이렇게 확충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만 운영 현황 중에서도 중장기 투자 계획입니다.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국 항만 인프라의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액이 총 37.1조입니다. 그러니까 약 37조 정도가 되고요. 연간 약 한 3.7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투자 내용이 비용을 좀 보시면 좀 이것 때문에 요즘 사설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항에 보시면은 무려 29.1%, 3분의 1가량이 60개 항만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부산항으로 가고 있다. 엄청난 정책적으로 부산 쪽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양항이 약 10%, 그다음 울산항이 13.5%, 인천항도 약 9.4%, 그다음 평택 당진항이 6.3%, 그리고 포항항 3.8, 3.1, 2.3, 3.6, 그 외 무역항이 8.2%. 그러니까 상당히 이 내용만 보고 보실 때로 봤을 때는 부산항 쪽에 그리고 우리 이 4대, 5대 항만의 대부분의 그 투자를 항만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 계획에서 추진 과제별 투자 계획입니다. 보시면 기존에 이제 항만을 만들 때 했던 트렌드에서 얼마나 좀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실게요. 그러면 투자액의 53%가 항만과 물류 서비스를 선도하는 특화 항만, 즉 특성화된 특화 항만을 만드는데 53.1%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요즘이 안전항만입니다. 안전항만.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24.4%를 투자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요즘 나오는 자동화 관련된 이 디지털 항만입니다. 디지털 항만. 그래서 요즘 컨테이너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광양항 그리고 인천항 그리고 부산항이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중장기 투자 계획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투자 효과 분석을 좀 해양수산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즉 10년 동안 제4차 항만 기본계획 그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한 86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발표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알기로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서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약 29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5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투자한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가 제일 생산 유발이나 부가가치 유발이나 그리고 취업 유발을 보시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만큼 이 항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10년 동안의 이 계획이 발생시키는 투자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아까 좀 전에 우리 양창호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항만과 경제라는 그 강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는 내용이겠죠. 항만 개발과 항만 건설 그리고 항만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아마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우리나라 항만, 컨테이너 항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항을 좀 보시면 135억 원. 이건 제가 이제 작년도 2020년도 예산은 아직 그 정산이 안 된 데가 좀 있어가지고 19년도 예산 현황으로 좀 조사를 했거든요. 부산항이 약 한 135억 원, 시가 10억 원이고 부산항만공사가 125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28.5억 원, 시가 10억 원, 항만공사가 18.5억 원. 인천항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요즘 특히 뭐 IPA의 이정행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 아주 혁혁한 실적을 내고 계시는데 인천항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가 좀 작습니다. 광양항은 132억 원, 전남도, 그다음에 광양시 그리고 YGP에서 119억 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고요.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도에서 50대 50 해가지고 9.9억 원.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시와 도에서 시가 70, 도가 30%를 내고 있고요. 군산항은 시가 15.8억, 도가 15.8억, 31.6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마산항은 전체적으로 전액 12, 즉 창원시에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영일만항은 시와 도 50대 50으로 31억 원, 그리고 울산항은 4.2억 원을 전액 울산항만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항은 시와 도가 3억 원을 2019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동해항은 전액 12로 3.7억 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되는 이 항만 인센티브 비용을 전국 단위로 봤을 때 대략 약 한 40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센티브 금액은 연간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만 제가 약 한 3년, 4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400억 원 이상이거나 400억 원 바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약 한 평균 400억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 항만 투자, 그다음에 건설 대비 항만 인센티브,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은 고작 4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가에서 책정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이 외에 물론 이제 해양수산부나 YGP에서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계통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항만 활성화에 투자하는 금액은 지금 대부분 PA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록과 이 그동안에 제 조사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산항 인센티브를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사실 제가 충남에서 그 실무에 있으면서 제가 이 서산 대산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면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이제 물론 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어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항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근거를 솔직히 딱 떨어진다고 제가 볼 수는 없었어요. 향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도 조금만 좀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연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자치단체에서 돈을 계속 줘도 되는지 제가 상당히 좀 그 실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제정하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좀 근거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부산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연간 한 135억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 인센티브 그리고
증가 인센티브, 그리고 한중일 기항하는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T 인센티브, 이거는 이제 부두 간 환적 화물 할 때 하는 그 인센티브입니다. 이것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북극 항로를 갈 때 북극 항로를 통해서 부산항에 수입하는 화물은 이렇게 한다. 지금 우리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저기 우리 최수범 추경연구위원님께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었는데, 이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인센티브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천항입니다. 인천항도 보시면 알겠지만 선사가 첫 번째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허주와 포호도인데, 선사도 보시면 신규 항로, 그리고 물동량 증가분, 그리고 환적화물, 코로나 대응. 이 코로나는 지금 2020년도와 21년도에 대부분 그 큰 항만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급격히 어려운 선사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긴급 지원 대책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화주포워더는 전략지역 화물과 그리고 냉동, 냉장 화물, 그리고 전자상거래 수출 증가. 총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28.5억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자, 광양항은 보시면 알겠지만 약 132억 원을 총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선사에서도 이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인데 환적이고요. 그다음에 터미널 간 셔틀화물, 그다음에 항로 개설 유지, 그다음에 SOC에 관련된 물동량, 그리고 부정기선, 그리고 이제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물동량을 그 달성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2억 원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 운영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하는 게 사실 인센티브의 큰 목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기선 인센티브, 그다음에 기타로는 보시면 포워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극 항로는 또 부산과 동일하게 동양으로 된 화물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YGPA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감면 혜택을 또 주고 있어요. 광양항 기항콘선이랑 북극 항로, 그리고 국가 필수 국제선박이라든지 통합 법인 컨테이너선, 그리고 선박 조성으로 할 때, 이건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좋은데, 왜냐하면 이따 다른 쪽을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제 환경 관련된 인센티브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YGP에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항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인센티브가 제일 큽니다. 선사, 그리고 포워더, 그리고 이제 특별히 도내 중소수출입 기업에도 좀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사는 항로 신증설에 대한 부분을 또 주고 있습니다. 대사랑 같은 경우 이건 뭐 제가 만들어 놨는데 아직 2015년 이후로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출 화주와 수입 화주, 왜냐하면 대사랑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이제 수출 화주는 상당히 많은데 수입 화주가 사실 없어서 수입 화주에 대한 그 비중을 상당히 좀 더 늘리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선사는 볼륨 인센티브로 이렇게 한 만큼에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또 크루즈 선사는 1회 입항할 때 1,5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리 선사 지금 아직 선사단이 아직 카페리가 취항을 못하고 있는데 신규 개설 항로와 또 운항장려을 항차당 이렇게 1,3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군사랑을 보시면 군사랑도 요즘 상당히 좀 화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의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항만 인센티브를 비교해 봤을 때 손실보전금을 주는 그 나간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군사랑은 아직도 이걸 유지를 하고 계신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를 보시면 물류기업 이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고 자사 설립, 즉 군산 시내에 이렇게 물류기업이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7번째 이제 마사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원시에서 전부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화주 포워더에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사에 주는 부분, 이거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항만과 거의 비슷합니다. 목포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규 선사가 들어오면 3억 원을 주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천경에 한 선사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추가적으로 개설하기엔 어렵습니다. 물동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로 되게 영세한 규모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UP에서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전액 공사해서 연간 한 4.2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한시적인 인센티브가 나왔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 영일만항입니다. 포항 영일만항도 어떻게 보면 경북 지역에서 좀 잘 되고 있는 항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쪽에 물동량이 상당히 뭐 많이 나눌 만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꾸준히 해가지고 물동량을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동해항인데요. 동해항 같은 경우 무려 이제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 1TU당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다른 데는 뭐 5만 원, 3만 원, 2만 원을 주고 있는데 7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항만 자체에 강원도 지역에 지금 창출되는 물동량이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손실보조금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심지어 하역사한테도 연간 10억 원씩 그 손실보조금의 50%를 이내를 주고 있는데요. 물동량이 아예 없다 보니까 하역사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면 관련된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움에 좀 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11개의 일단 우리 전국 컨테이너 항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 60개 항만, 그 중에서 이제 무역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총 16개 항만, 60개 항만 중 16개에서 지금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16개 항만 중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11개 항만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안 하는 곳 5군데를 보면 제주도, 서귀포, 사실 여기는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완도항도 사실은 기본적인 물품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경인항은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항만의 기능을 최대한 더 축소해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진해항도 미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제주와 서귀포에서 나오는 물동량 말고는 거의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센티브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총 11개 항만 중에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가장 큰 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항 135억 원이고 가장 적게 지원 항만은 목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광양, 평택 등 컨테이너 주요 항만뿐만 아니라 이제 마산, 동해, 묵포항 등 소규모 항만도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서 화물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항만의 성패 그리고 결국 항만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판단을 모든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가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걸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항만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에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를 나타내주는 지금 자료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실은 그 대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남도에서 여수광양항 광양항 인센티브제를 만들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만 이렇게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느냐를 봤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우리 근처에 있는 부산항, 광양항 경쟁 항만이 중국 항만, 그리고 일본 항만을 좀 봤는데 여기를 봤었어요. 근데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혹시 미국 쪽에도 있을까? 보니까 미국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의 전 세계의 모든 항만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은 이 모든 인센티브를 좀 다 없애고 공평하게 다시 항만만 가지고 싸움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항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상하이항 아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환적화물 뭐 양적화 중에서 1회만 하역 비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20% 30%뭐 그리고 공건태를 유입하는 거 하용률을 아예 면제해버리고 그 4일간 또 장치조까지 면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중국에서도 좀 이런 상하이항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목숨을 좀 걸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닝보항도 마찬가지로 상하이 앞에 있습니다만
여긴 특별하게도 상위 많이 들어온 선사 15개에다가 요일에 5%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상위 15개 선사에는 이 정도로 이제 요일 5% 할인해주니까 더 이 15개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바로 앞에 있으면 자기네끼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도항 같은 경우에는 환적화물은 여기 청도항이 아시다시피 뭐 환적항만으로 되게 좀 커지고 있는데 기본 요일의 70%를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진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항로가 들어와 버리면 하역료의 15%를 할인을 하고요. 광저우 항만도 마찬가지로 신규 선산 항로 서비스가 들어오면 무려 4,500만 달러를 현금 지원을 해줍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항만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세계 10대 항만 중에 중국이 뭐 거의 일곱 여덟 개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또 분석해가지고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처에 또 이제 동남아를 조사를 해보니까 동남아는 뭐 아시다시피 싱가포르항은 보시다시피 48%그 선대교체 인센티브를 보면 컨테이너 유닛당 공시율보다 48, 60%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고 환적 화물이 싱가포르 항도 이제 환적 화물에 좀 유치에 목숨을 거는데 들어오면은 일단 7일 동안은 이제 장치료를 아예 면제를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역료는 이제 PSA랑 사전 계약을 할 경우 또 면제를 해주고 싱가포르는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오시앙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만 티 이상 증가하면은 전대료를 막 9만 달러를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11개 항만들도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우리의 경쟁 항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쪽을 봤습니다. 일본 쪽도 보니까 일본은 좀 어떻게 보면은 도쿄항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게 없는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여기는 좀 특별한 부분을 봤었는데 여기는 이제 연안 컨테이너선 입항료 100%를 감면해줘요. 피더스송 할 경우에 등록된 그러니까 자기네 것끼리 아예 안 받아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고베항 같은 경우에도 내양 피더 강화 정책 그러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 이 화물을 단속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내양이나 피더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다. 그리고 요코하마항도 사실 도쿄항 앞에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그 혜택을 줘가면서 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산항, 광양항이 사실 놓여 있는 문제를 보자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던 데들이 사실 중국 항만이 급성장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심지어 그쪽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우리 부산 광양이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막대한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일본까지도 계속 이렇게 야금야금 물동량을 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좀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북미 쪽을 보니까 이제 롱비치랑 밴쿠버를 찾아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이 아시아 쪽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실적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역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역사들에 대한 운영사들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해줬는데 여기는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좀 그린 인센티브 이런 개념 환경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환경 인센티브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린 인센티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 인센티브 나와가지고서 이게 이제 청정연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박은 항만세 기본 한 몇 프로입니까 이게 47%를 할인합니다. 무려 세금의 이 항만세의 47%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청정에너지라든지 청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47%를 무려 해준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에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뭐 엔진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급 감소 기준을 충족해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비용에서 47%를 할인해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환경적, 친환경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인센티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와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동남아 쪽이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적 인센티브에 목을 매고 있는데 아까 유일하게 이제 여수광해 항만공사에서 지금 그 안에서 내항에서 속도를 줄였을 경우에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었고요. 북미 서부 쪽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롱비치랑 밴쿠버를 보셨고요. 그럼 이제 북미 동부 쪽도 제가 공부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이랑 뉴저지랑 사바나를 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좀 특별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기도 그런 게 나옵니다. 나오네요. 청정선박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청정선박 인센티브 클린베슬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영해선 보면은 외부에서 약간 10노트 또는 20노티컬 마일 미만으로 선박 감소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줄여가지고서 들어오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부분이 여기도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동남아보다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 중부 이 콜롬포트를 봤는데 여기는 좀 제가 좀 더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 여기는 핵심적인 게 보시면은 이제 콜롬 프리포트인데요. 이제 보면은 자유항에서 보면은 면세품을 언리미티드 듀티프리예요. 무제한적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에 대해서 아주 특화를 시켜가지고서 만든 인센티브가 있는데 각 항만마다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미국까지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나라 11개 항만 그리고 이제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설문을 제가 40분한테 직접 드려서 받았고요. 이분들은 이제 국내만 제가 돌렸습니다. 해외에는 제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추후에는 좀 한번 제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 좀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사 7명, 하역사 6명, 포워더, 물류기업, 전문가, 정책 위반자, 공무원들까지 해가지고 총 40분에 대해서 제가 그 설문지를 돌렸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항만 인센티브 제도가 항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했을 때 영향이 이제 1부터 5까지인데 매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4, 좀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 이유를 좀 제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항만 이용 시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로 보존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물동량이나 프리퀀시가 부족한 항만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강력한 선사화주 유인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인센티브는 모든 항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여기에 이제 전문가와 정책 위반자를 제외한 선사, 하역사, 포워더, 물류기업들은 인센티브의 대상자들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런 의견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센티브에 대한 인지니스나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화주나 하역사한테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해운공급과 인하우스 수요가 많은 항만은 선임 경쟁력과 물량 확보에 유리한 항만과 달리 일부 전략적 거점 항만은 인센티브를 통해서 해운 공급과 수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좀 자세한 의견들을 좀 주셨어요.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항만 인센티브 제도가 항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1부터 5까지 나왔을 때 4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매우 영향이 있다. 밑에겠지만 영향력이 제법 많이 미친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화물비 객단가가 인센티브 반영 시 낮아지므로 기항 포크트 선정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00%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인척의 하나로서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게 좀 흥미가 깊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콜링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평택항에 콜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경영층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설득력 강화로 주요 KPI면 즉 핵심 성과 지표지 않습니까? 핵심 성과 지표를 관리 가능해서 실무자 능동적 관심도가 향상된다. 그러니까 경영 측을 설득할 때 인센티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어필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걸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운영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각 항만마다 좀 만족을 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3.30입니다. 매우 만족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거 이상 2.5가 3이 보통이니까 보통보다는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쉬운 부분이 뭐 제한된 규모 국적선사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항만 운영이 자리 잡는데 20년에서 무려 25년이 소요되는 흐름으로 보아서 최소 인센티브 지원은 10년에도 15년을 줘야 되고 많게는 20년까지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근데 제가 기존에 이제 좀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항만 인센티브를 한번 시작을 하면 평생 줘야 됩니다. 평생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누군가 개입해서 다 주지 맙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우리 경쟁 항만이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 경쟁을 하려면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의견을 직접 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의 양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신규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원양이나 신규 항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질적인 측면에도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자세히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좀 되게 설문을 받고 좀 감명을 받았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인센티브 정책을 좀 수정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5% 현재 적정하게 운영된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된 운영 때까지 꾸준히 유지를 해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미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95%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된다. 시황에 맞춘 다양한 방식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운 경기 침체로 선사의 수익성 약화가 심각하다. 양질의 해운 서비스 위해서 인센티브 금액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는 얘기겠죠. 분명히 많이 달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적게 달라는 얘기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항구별, 항만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일괄적인 단순한 지원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차등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항구별 목표 수준 대비 인센티브 필요성 정도에 따른 차별화, 경쟁적 항만 운영 구조를 확보한 후에 인하와 조정을 좀 하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어요. 상당히 자세한 좀 의견들을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정말 되게 감사를 좀 많이 드렸고요. 또 제가 향후에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랑 보완 요청사항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좀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적 선사보다는 국적 선사 위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제가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국적 선사만 받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향후에 좀 외국적 선사까지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금액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선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좀 더 달라. 마지막은 이제 토탈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선사의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보니까 화주 입장에서 본 거예요. 화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사한테 주는 내용이 많은데 화주들한테도 좀 달라. 이 얘기로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요도 성취도 분석을 좀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인센티브 청구 절차 뭐 전산화 다 나왔는데 일단은 높게 나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기양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주자. 그리고 이제 기존 선사에도 좀 주자. 수출화주에 좀 주자. 그리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좀 마련하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눈에 좀 띄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좀 이렇게 보시기 쉽게 사분면에 나타냈어요. 그래서 중점 개선 영역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요거는 좀 꼭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보면은 이게 기존 기양 선사에 대해서 이쪽이죠. 이게 이제 중점 개선형 이사 국면인데 기존 기양하는 선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기존 선사분이 많았는지 아니면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영역, 이 부분은 좀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신규 선사, 그리고 이제 수출화주, 그리고 수입화주, 그리고 이제 합리적 기준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유지관리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선 영역은 뭐냐? 인센티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니까 간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청구 절차가 지금 전산화가 안 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걸 전산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운영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왜냐하면 터미널은 지금 사실 몇 군데 안 주고 있어요. 아주 열악한 운영사 아니면 열악한 항만 말고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당연히 뭐 받는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많이 주면 좋겠죠. 다행히 이제 이게 과잉 투자 영역은 없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설문을 보면은 정책 위반자라든지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과잉 투자 영역이 되게 좀 높게 나왔는데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용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요. 인센티브 요인에 대해서 쭉 보니까 신규 기양 선사랑 수출화주, 수입화주는 인센티브 지급과 또 더 주는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기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리적인 인센티브 부여 마련 기준도 좀 이거를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 쪽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나타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인센티브 청구 절차의 간소화, 전산화, 그리고 터미널 운영사, 그다음에 기존 인센티브의 부가적 인센티브는 둘 다 개선 대상 좀 더 달라 아니면 바꿔달라는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결정하는 우리 기관에서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제 중점 개선 영역은 기존 기양 선사는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해달라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요약을 좀 드려봤고요. 자, 연구의 한계점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요인들 간의 이제 관계에 대한 측정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제 실제 컨테이너 물동량과 상관관계 분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나온 논문들을 다 찾아봤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물동량이 늘어난다. 인센티브를 안 줘서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논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게 맞겠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었던 논문이 있었으면 분명히 발표가 됐을 텐데 지금까지 없고 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서 물동량이 빠지느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고 해서 물동량이 늘어나느냐 이거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좀 아직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설문자의 범위가 국내로만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전체를 대표하는 개선 방안 수준을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 항만 그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항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지원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정부 예산으로 집행된 항만건설 예산 대비 항만건설 예산이 4차 항만 기본계획에만 약 10년 동안 37조가 들어갑니다. 항만 활성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는 것도 없고 사실은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항만 활성화 예산이 전 책정된 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만 활성화 예산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항만을 건설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항만 활성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사실 자치단체 그다음에 항만 공사에만 전체적으로 좀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대에 꼭 이 항만 활성화를 맡을 수 있는 팀 정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인센티브 그다음에 항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정부의 항만 활성화와 인센티브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나 TF 팀을 좀 설치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항만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그
핵심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항만 물류를 끌고 가는 내용들을 보시면 기존에 지금 특히 이 선박들 우리나라 이제 무역 의존도 그렇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무역의 99.7%가 선박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해기사를 양성하는 이 기관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의 흐름과 실무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배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물론 뭐 오션 폴리틱에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대학에 계신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데 좀 그 양해양대학과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 물류 관련된 부분, 해군 물류 특히 왜냐하면 승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흐름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론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승선을 목표로 하는 뭐 해양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좀 승선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경력 있는 교수님들이 좀 가셔가지고서 이런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보면은 특히 이제 해양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보면 승선 경력이 되게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연구에 매진한 분들이 좀 해양대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이제 해양수산 연수원에 보면은 승선 생활을 경력이 좀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 와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실무 경력이 좀 풍부한 분들이 좀 많이 학교에 가셔가지고서 실제 현장의 얘기를 좀 전달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류라는 이 학문 자체가 2000년대 이후에 좀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됐는데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경영학에서 하나의 전공 형태로 분류가 됐었는데 좀 더 심층된 연구들이 이제 우리 양창호 교수님이나 좀 더 심층된 부분 쪽 연구를 좀 해주셔가지고 더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이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해양 쪽에 보면 이제 대부분 해운항만이 대부분입니다. 해운항만을 하고 있고 이제 수산은 수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물류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만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좀 물류도 좀 저는 좀 일부에서 좀 메인 기능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 하고 있는 물류들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게 맞지만 해외와 같이 관련된 부분들은 항만을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류 분야를 가져와서 통합을 한다면은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의논이 되고 향후에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정부의 건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좀 항만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경준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항만 인센티브에 대해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보셨고 또 일본하고 미국 제도까지 다 연구를 하셔서 이제 비교를 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앙케이트 조사까지 이렇게 하셨네요. 제가 박상우 우리 여수항만공사에 예, 이제 이 부분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진행 토론 부탁드리고 부산의 이영혁 부장님 지금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면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항만 공사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박상우 선생님 지금 계세요?